소설에는 등장인물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 그들의 상처는 나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래서 읽으며 우리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치유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상처는 개인의 사건이며 치유도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상처는 줄어들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 상처 치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성장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는 소설을 자주 소개하지 못하고 있었죠. 소설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소설을 잘 들려드리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채널들을 탐색하면서 소설 낭독이나 소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설, 단순한 허구적인 이야기라 해서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죠. 그래서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에는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도 소설을 어떻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탐색하다가 이 소설이라는 분야를 정말 맛깔스럽게 요약해주는 한 20분에서 40분 사이로 스토리의 핵심을 담아내면서도 작가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좋은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마치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감동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요약이 실제 책을 찾아서 읽게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은 바로 그 채널의 주인이신 김세라 작가의 40편의 소설 이야기를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책은 독서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소설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소설 속의 인물들의 기쁨, 슬픔, 아픔, 사랑, 분노를 따라 느끼며 간접적으로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설 속의 인물들의 사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상처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책에 담긴 이야기 중에서 4편의 소설을 골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도 정말 좋지만 작가님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도 방문해 보시기를 아주 강하게 추천하면서 근데 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요약을 듣다 보면 거기에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 잘 집중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내용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저게 누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의 3분의 1 지점까지 듣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그러면 확실히 소설의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이 파악이 잘 돼서 그 이후의 스토리까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전하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베르테르가 순수한 감정으로 사랑에 청춘을 불살랐다면 상대를 소유하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해 추락하는 한 남자가 있다. 이문열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의 임형빈이다. 1960년대 말 임형빈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해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고향 마을에서는 그의 합격을 축하하며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벌인다. 형빈의 아버지는 면소재지의 초등학교 교사로 어머니의 피나는 절약에도 형빈의 집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남매 모두를 대학에 보낼 형편은 되지 못한다. 개천에서 용난격인 형빈은 성공해서 집안 식구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감으로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그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서울에 와서 재학 중 사시 합격을 목표로 매진한다.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다. 서윤주는 형빈과 같은 학교 영문과 학생이다. 그녀는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언니가 미국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해결했다. 그러던 중 언니는 흑인과 미국으로 떠나고 윤주는 혼자 남아서 몸을 매개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한다. 모범적이고 엘리트로 성장한 형빈과 기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윤주는 애초에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윤주를 만날 즈음 형빈은 학기 중 사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에만 정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 출세에 눈이 멀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삶에 약간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가로운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던 형빈은 우연히 윤주를 보게 되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고혹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성실하고 성공을 향한 목표가 뚜렷했던 형빈은 서윤주를 만나고 나서부터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살아온 것처럼 그녀에게 전부를 건다. 그에게 더 이상 우매불망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기대나 자신이 세웠던 미래의 계획 따위는 윤주보다 중요하지 않다. 둘은 사랑을 약속하고 윤주를 한시도 떼어놓고 싶지 않은 형빈은 그녀에게 동거를 제의하고 둘은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윤주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기에 적당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 버림받은 아픔, 자신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경험들, 한국에 대한 경멸감으로 내면이 불안정하여 쉽게 허물어지고 자신을 내던지는 퇴폐적인 속성을 가진 여자였다. 겉도는 윤주에게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애원을 해도 자신이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게 되자 형빈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윤주가 미국으로 떠나버리며 그의 불같은 사랑은 끝이 난다. 형빈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가 진정 윤주를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온전히 소유하려고 집착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자신 안에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잡히지 않는 허상을 막무가내로 쫓으며 몇 년간 안개 속을 헤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윤주가 떠나고 몇 년 동안 형빈은 지독한 후유증을 겪는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한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무난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무의미한 결혼을 이어가며 회사 일에 열정을 쏟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윤주와 재회한다. 그는 또다시 오래전 처음 윤주와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한국의 부모와 연락을 끊은 채 10년 전 사랑에 매몰되었을 때의 상태를 데자뷰처럼 되풀이한다. 형빈과 윤주는 격렬하게 사랑하고 미친 듯이 증오하다가 다시 사랑하기를 반복한다. 그런 사랑에 지쳐 윤주는 다시 떠나고 형빈은 그녀를 오스트리아까지 쫓아가서 권총으로 쏘아 죽인다. 자신은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심장만을 가졌다고 말하는 형빈에게서 한 여자를 향한 연정보다는 위험하고 무모한 열정만 보인다.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시련이 당장은 힘들어도 길게 보면 성장을 향한 값진 통과 의례일 수 있다. 그러나 형빈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집착이다. 열정과 집착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아픔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함께 추락하지 않으려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고백하는 윤주는 삶의 풍파를 겪으며 사랑의 뜨거움만 존재하면 그 열기로 추락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녀는 삶과 사랑에서 형빈보다는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나이가 들면 조금은 안정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열정적인 사랑과 안정적인 사랑을 구별하는 기준은 실현했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있다.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나 자신을 송두리째 던지면 결국 상처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나를 어느 정도 남겨둬야 실패 후에 다시 나를 찾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사랑의 계산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계산적인 사랑은 가시적인 득과 실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를 남겨두는 사랑은 나를 돌보는 사랑을 말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더라도 자신의 고독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열정적인 뜨거움과 차가운 고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감정이다. 이유는 사랑하면서 갖게 되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이고 충만한 감정 속에서 행복만 가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사랑은 상대적인 속성이 있어서 내 의지대로 제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감정들로 인해 고독하다. 형빈처럼 감정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은 빈 껍데기만 남는 사랑은 눈먼 사랑일 뿐이다. 만약 상대가 그것에 대해 호응해주지 않으면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더 집착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 사랑을 잃게 되면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유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은 청춘의 성장통이다. 실연이나 이루어지는 사랑 모두 사랑하는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위로가 되는 존재의 의미.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카슨 맥컬러스의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에는 고독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를 통해 고독은
결국 나누어질 수 없는 우리 개인의 몫임을 깨닫게 된다. 1930년대 미국 남부의 마을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자 싱어는 같은 청각장애자인 안토나 포울로스와 같이 10년째 살고 있다. 싱어는 은세공 기사이며 안토나 포울로스는 사촌의 과일 가게에서 일한다. 싱어는 지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체스를 좋아하며 꼼꼼한 성격이다. 안토나 포울로스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대식가이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본능에 충실한 성격이다. 둘은 성향이 매우 다르지만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이다. 이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늘 함께 다닌다. 퇴근 후에 집에서 배불리 먹고 가끔 행복한 투정을 부리는 안토나 포울루스는 싱어는 제스를 두며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는 한다. 싱어가 열심히 수화로 이야기를 하면 안토나 포울루스는 뚱뚱한 배를 내밀고 비스듬히 앉아 붉은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을 담고 듣는다. 이들은 작은 동네에서 10년 동안 변함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안토나 포울루스가 원인 없는 정신질환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싱어는 묵묵하게 친구의 뒤치다꺼리를 한다. 증세는 점점 심각해지고 안토나 포울루스는 결국 사촌에 의해 요양원에 보내진다. 홀로 남은 싱어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방을 떠나 켈리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하숙집으로 옮긴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뉴욕 카페에서 새끼를 해결한다. 이 뉴욕 카페와 켈리의 하숙집을 중심으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싱어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싱어를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방해받지 않고 전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술을 읽어서 알아듣는 싱어에게 그들은 진실을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큰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싱어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 누구나 자신의 슬픔은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남의 슬픔은 잘 보이지 않거나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싱어를 찾아온 사람 중에는 흑인 의사 코폴랜드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에는 열정적이지만 아내 데이지를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 데이지가 죽자 자녀들은 그를 멀리한다. 딸은 켈리의 하숙집에서 일을 하고 아들 윌리는 사고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두 발목이 잘려 불구가 된다. 닥터 코폴랜드는 그 일을 겪으면서 삶의 열정이 사그라져 버리고 병이 악화된다. 그는 싱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한다. 가족집 딸 믹은 음악가가 되고 싶은 소녀이다. 싱어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경청하고 피아노를 갖고 싶어하며 음악 레슨을 받고 싶어하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선율들이 있지만 음악을 배우지 못해 악보에 옮기지 못한다. 어린 그녀에게 세상은 이루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믹은 싱어를 좋아하고 싱어는 믹을 위해 라디오를 구입해 음악을 틀어놓는다. 그리고 제이크 블라운트는 혁명가의 기질이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큰 사람이다. 그는 정부가 지주이고 국민이 소장농이며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경제적인 순환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는 모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때문이므로 희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싱어에게 토해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떤 때에는 그저 싱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이들이 싱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싱어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입술을 읽기 위해 집중하여 상대를 본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눈에는 깊이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담고 있다. 이들에게 싱어는 상담자이자 후원자이며 종교적인 구원자인 셈이다. 그러나 아무도 싱어의 외로움을 묻지도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다. 싱어는 안토나 포울루스에게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지를 쓴다. 그러나 싱어는 그것을 붙이지 않고 갖고 있다. 친구가 그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싱어가 붙이지도 못할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싱어는 편지에서 자신에게 말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분주함, 모순되는 말들, 개연성 없는 자기 주장과 과격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 있는 외로움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썼다. 그들은 언제나 싱어를 찾아와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만 싱어의 고독함을 모르고 싱어도 잘 들어줄 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고독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싱어에게도 그를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언어로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다. 그 대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이해력이 있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다. 싱어는 안토나 포울루스를 찾아가 그간에 쌓였던 이야기를 지칠 줄 모르고 수화로 이야기한다. 스스로 이야기에 취해 손동작은 빨라지고 얼굴은 상기되고 이마에는 땀까지 흐른다. 안토나 포울루스는 친구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혀를 내밀고 웃고 싱어는 친구 때문에 눈물이 고이도록 웃는다. 싱어는 그동안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못했고 참고 쌓아두었던 대화들이 친구를 만나면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단순한 안토나 포울루스는 그냥 들을 뿐 싱어의 말 속에 담겨있는 절박함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 절박함은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안간힘과 이곳에 오기까지의 기다림에 인내를 담고 있었으나 그것까지 알아듣지는 못한다. 안토나 포울루스가 싱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싱어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 인해 오는 충만감을 친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싱어 자신이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싱어와 안토나 포울루스는 각자 만족스럽다. 누군가와 무엇을 나누었다면 상대방도 무언가를 얻었을 것이고 나도 분명히 얻은 것이 있다. 그 후에 느끼는 만족감이나 상실감은 결국 내 몫이다.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싱어는 잠시 누렸던 행복감 때문에 그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는 것만이 그를 현실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는 병원에 있는 안토나 포울루스를 늘 그리워하며 그와의 시간을 추억한다. 친구에게 소포를 보내고 몇 달에 한 번 휴가를 내서 친구와 며칠을 보내고 오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싱어는 다시 안토나 포울루스를 만나러 가는 날이 되자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흥분 상태가 된다. 여행길은 300km 정도 되지만 기차는 멀리 돌아갔고 야간에 어떠한 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떠나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다음 날 아침에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나긴 여정이다.
그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색지에 포장하고 과일 바구니는 셀로판지로 쌌다. 그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친구와 지낼 예정으로 휴가를 길게 냈고 가는 마음 내내 설렌다. 그런데 요양원을 방문한 싱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안토나포울루스가 지병인 신장병으로 이미 죽은 것이다. 상실감을 주체할 수 없었던 싱어는 집으로 돌아와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 싱어의 죽음으로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고 지원군을 잃었음에 슬픔을 느낀다. 그렇다고 그들이 싱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개과천선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 전보다 더 자신의 일상에 분노하고 울분을 참지 못한다. 다시 싸우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대로 살아간다. 싱어를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던 사람들은 앞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더 보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무조건 들어주며 평온함을 찾아주던 싱어라는 안식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죽음을 택한 싱어에게서 우리는 그가 혼자서 겪었을 외로움과 채워질 수 없는 상실감을 보게 된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수화를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며 종이에 그 깊은 고독감을 다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싱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안토나 파울루스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싱어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싱어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안토나 포울루스와 같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싱어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싱어처럼 한 가닥 희망에 의지하여 무진 외로움을 견디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희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싱어에게는 희망이란 것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으므로 늘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친구로 인해 죽기 전 10년 동안 행복할 수 있었고 그 친구가 없어지자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한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많으면 좋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테니 말이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알렉산드르 솔제니치의 소설 이반 데니소바의 하루에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일상화된 굶주림,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품위를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성공이나 명예욕은 고사하고 평범한 삶마저 누릴 수 없는 사회에 갇혀 큰 상처를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사회를 탓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겠지만 슈호프는 이 상처를 비켜간다.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산다. 그는
상처를 상처가 되도록 하지 않았다. 슈오프처럼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마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를 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의 삶의 자세를 단순히 긍정적인 자세나 성실함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는 주어진 최악의 삶을 버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는 소련의 평범한 농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수용소에 보내졌고 그 후로 8년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의 죄목은 반역죄다. 재판에서 그는 짓지도 않은 자신의 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조국을 배반하기 위해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다음 풀려난 것은 독일 첩보대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슈오프 자신도 최조간도 꾸며낼 수가 없어서 그저 목적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다. 슈호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한 이유는 부정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만 인정하면 얼마가 됐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슈호프는 1941년에 집을 떠나 현재 1951년이 되었다. 태어난 지 40년이 되었고 그중 8년을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40세임에도 영양실조로 이는 반이 빠지고 머리숱도 얼마 남지 않았다. 수용소에서는 급식과 노동이 철저히 비례한다. 작업을 대충대충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이곳은 각자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세상이 아니라 상관이 감독을 하지 않아도 반원들끼리 독촉을 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감시체계이다. 반 전원이 급식을 타먹게 되느냐 아니면 굶주리게 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수용소의 식사질은 형편없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5일마다 하루가 절식일로 정해져 있는데 작업 성적이 좋든 나쁘든 수용소 전체가 똑같이 절식을 한다. 절식을 하는 이유는 작업 성적과 상관이 없이 죄수들에게 식량 배급을 공평하게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지만 실상은 작업 성과에 따라 반마다 급식의 양이 달라지므로 식량을 아끼려는 의도이다. 죄수들은 영하 40도가 넘는 추운 작업장에서 5일 일하고 4일을 얻어먹는 셈이다. 슈오프가 맞이한 겨울의 그날 아침, 그는 일어났을 때 몸이 좋지 않음을 느낀다. 의료소에 갔지만 하루 노동 면제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작업을 피할 수 없다. 그는 혹한의 추위를 뚫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노동 없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날은 벽돌 쌓는 작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슈오프는 104반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104반의 작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날도 슈오프는 몸이 좋지 않은 곳조차 있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빠져든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슈오프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쌓아 올릴 벽돌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는 추위도 배고픔도 잊어버린다. 하루 종일 일하고 어두워져서야 수용소에 돌아왔지만
그는 바삐 움직인다. 그의 반원 중에 제자리 마르코비치라고 하는 부자 죄수의 잔일을 해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제자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다. 항상 이 시간엔 소포를 찾기 위해 죄수들이 몰려가므로 추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부자인 제자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자리는 같은 죄수라도 돈이 많아서 사무직으로 빠져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 슈오프는 줄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거의 차례가 되었을 즈음에 제자리와 교대를 해주는 대가로 제자리의 저녁 식사를 양보받아 2배의 식사를 한다. 제자리 같은 부자 죄수는 수용소의 형편없는 식사보다는 소포로 받는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슈오프에게서는 소포가 오지 않는다. 가난한 아내가 소포를 보내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다. 그러나 그도 사실은 반원들이나 막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소포를 받는 모습을 보면 괜히 울적해지고는 한다. 슈오프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알료슈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항상 기도를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다. 식량소포가 오게 해달라거나 양배추국 한 그릇을 더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며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슈호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형기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는 알료시카를 비난하지 않는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슈호프는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을 가끔 주시한다. 노인이 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단 한 번의 특사를 받은 적도 없다. 10년간의 형기가 끝나면 다시 또 10년이 늘어나는 것을 반복해 왔다. 수용소 내의 죄수들이 모두 새우등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는 반면 유독 노인만은 허리가 꼿꼿하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서 이발할 필요도 없고 이도 모두 빠져 있다. 그는 식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듯 언제나 먼 허공을 바라본다. 그는 끝이 다른 나무 수저로 건더기도 없는 국물을 단정한 모습으로 먹는다. 빵도 다른 죄수들처럼 식탁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지 않고 깨끗한 천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놓는다. 이가 없지만 딱딱한 빵을 잇몸으로 꼭꼭 씹어 먹는다.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는 어딘가 당당한 빛이 있다. 그의 거친 손은 수십 년의 감옥살이에서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렸는지를 짐작해 하지만 그는 전혀 굴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슈호프는 노인을 볼 때면 존경하는 눈빛을 담아 바라본다. 슈호프는 노인에게서 인간의 품위를 보았을 것이다. 굶주림, 견디기 어려운 중노동, 간부들의 학대, 인간 이하의 처우도 노인을 하찮게 만들지 못했다. 그 모든 상처도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는 품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인처럼 자기 자신을 드높일 권리가 있다. 외부의 어떤 조건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존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비싼 차, 명품 의상,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의 품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품위를 잃게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품위 있는 모습이 된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잃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날 슈오프는 제자리에 소포를 갖다 주고 저녁 식사를 양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비스킷과 소세지를 얻었다. 그는 그것을 혼자 먹지 않는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알료시카에게 비스킷을 한 개 준다. 이곳에서 비스킷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지만 기도 외에는 재주가 없는 알료시카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반 데니소위치의 하루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다. 슈오프는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식사도 2배로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를 했고 작업은 아주 잘 되었다. 또 잔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잎담배도 사서 챙겨 놓았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속에는 2덩어리의 빵이 숨겨져 있다. 슈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수용소에서 모든 하루를 이렇게 보낸다. 슈오프는 수용소에서 점점 현명해져 간다. 원망하고 약삭빠르게 살아도 수용소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흘러간다는 삶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를 살아내면 수용기간이 하루 줄어드는 것만을 인정하며 산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수용소에서의 생활로 받았던 몸과 마음의 상처가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현재 수많은 상처의 이유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비굴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현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소의 슈오프와 노인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경심을 느끼게 한다. 저널리스트이자 기자인 우리아나 팔라치가 사랑한 남자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직까지도 그녀를 넘어설 만한 인터뷰를 할 기자가 없다는 평을 듣고 있는 우리아나 팔라치는 독신으로 일에 빠져 사랑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그리스의 시인이자 반독재 혁명가였던 알렉산드로 파나굴리스다. 그는 1967년 군인이었던 파파도폴리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스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하자 그를 암살하려다 실패했다.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무덤석 같은 어둡고 작은 독방에서 5년간 감금되었어도 그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반독재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풀려나와서 한동안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감금되어 있었던 후유증을 겪는다. 눈이 부셔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넓은 공간으로 가면 구석으로 도망을 다녔다. 그러한 그를 우리아나 팔라치는 만나자마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파나굴리스가 죽을 때까지 연인으로 살았다. 파나굴리스와 같은 인물은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독재 정권에 저항한 열사들은 비굴함보다는 죽음을 택해 자존감을 지켜냈다. 만약 지금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이라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매일을 선물 받은 것처럼 소중히 살았던 슈호프와 노인을, 그리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던 열사들을 떠올려 보자.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4편의 이야기만으로 느끼셨겠지만 요약만으로는 이게 어떠한 이야기로구나 하는 원작의 완벽한 깊이와 감동을 전달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전 국민을 울렸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제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폭삭 소가수다는 1950년대 제주라는 특별한 공간과 시대를 배경으로 시인을 꿈꾸는 소녀 애순과 성실한 청년 관식의 삶을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섬세하게 그려낸다. 두 주인공은 각자의 꿈과 가족을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성장해간다. 제주 방언과 풍경,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드라마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를 넘어 부모와 자식,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결국 폭삭 소가수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물들의 삶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어떠셨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요약이죠. 근데 이 5줄이 진짜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의 면면을 다 알게 해줬나요? 이야기 속에서 드러났던 상처와 공감을 다 느끼게 해주던가요? 그렇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소개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훌륭한 소설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소개하는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요즘은요, 오디오북 형식으로 소설들을 듣는 것으로 감상할 수도 있어요. 꼭 눈으로 읽지 않아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 좋은 이야기를 찾아 위로받고 또 그 속에서 치유의 실마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Maybe I never knew what I really wanted, but looking back I can see it's all clear. I'm still a kid trying to act like they all taught me, but nothing makes sense anymore. Oh, it hurts to grow up, 'cause nothing makes sense anymore. Oh, it hurts to grow up, 'cause nothing makes sense. No, nothing makes sense anymore. Maybe I could have seen it all coming, that I wouldn't grow wiser for each day. Am I the only one lost in translation, where nothing makes sense
sense anymore. Oh, it hurts to grow up, 'cause nothing makes sense anymore. Oh, it hurts to grow up, 'cause nothing makes sense. No, nothing makes sense anymore.